원룸 임대에서 진짜 무서운 건 월세 10만원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번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한두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월세 미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어느 순간에는 보증금으로도 못 막는 구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만긴 날 보증금을 아무 생각 없이 임차인에게 바로 송금하는 것.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전세대출, 특히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한 번의 송금이 임대인의 인생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한 가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멘붕 오기 전에 계약, 입주, 미납, 보증금만한 이렇게 4단계에서 임대인이 무조건 체크해야 될 포인트만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약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걸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고 강행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서에 어떤 걸 쓰더라도 법이 우선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엄격하고 임차인은 보호가 두터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비 금액과 포함된 항목은 무엇인지, 어떤 것은 포함되고 어떤 것은 제외가 되는 것인지, 옵션은 어떤 것까지 제공을 하고 이거에 대한 수선이나 교체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흡연을 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묻거나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지,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했을 때 대출이 안 될 경우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명시해두면 분쟁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너무나 만화한 특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다만 무효인 특약이더라도 임차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주날입니다. 입주날 딱 10분만 투자해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성복구 분쟁은 대부분 원래 그랬다, 아니다, 이건 네가 그랬다 의 싸움인데 초기 상태 증거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해결은 굉장히 쉽습니다. 입주 시에는 사진과 영상으로 입주 시 상태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벽이나 바닥, 화장실 상태, 몰딩이나 창틀의 흠집 여부 같은 것들, 옵션의 작동 유무, 그리고 에어컨 리모컨이나 도어락 카드키 같은 것까지 잘 기록해 두시면 이후에 분쟁의 소지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잔금일의 은행 대출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입금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해 두시고 기존 계약서에 메모를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포함된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권이라 함은 법률적인 용어로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 물건 이런 건데, 쉽게 말해서 만기 이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출받은 은행에 넘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만기라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에게 바로 송금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보증금 반환이 임차인, 임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은행까지 포함된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는 아래 3가지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는지 만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세대출은 상품이 다양하지만 특히 질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은행에 먼저 반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이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 원금과 미납 이자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차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놓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버리면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이 안 됐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 금액과 미납이자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환 계좌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룸은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 비중이 높다 보니까 부모님이 보증금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 계좌로 돌려달라는 요청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가려면 계약서상 임차인명의 계좌로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환 주체가 알려지면 나중에 나는 못 받았다는 식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정산 항목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월세 미납은 없는지, 공과금은 전부 정산이 됐는지, 파손,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까지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과금 정산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때는 예치금을 일정 금액 남겨두고 정산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확인한 뒤에 잔액을 반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귀찮으니까 일단 보증금부터 보내고 나중에 정산하지 라고 했다가 이후에 미납분이나 수리비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월세가 한번 밀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달쯤은 그럴 수 있다 라고
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도 가볍게 연락해서 이번 달 임대료 미납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날짜 약속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통화를 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말들로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고 기록만 최대한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어긴다면 그때부터는 대응 강도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 깜빡하거나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꼬일 수는 있지만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순간부터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작을수록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2기는 연속될 필요는 없고 횟수만 채워진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임차인에게 사실 그대로 안내하면서 이 상태가 반복되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절차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문 열고 짐 빼겠다 같은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을 특약에 넣는 사례도 있지만 이건 불법적인 소지가 좀 크고 특약도 무효 주장이 가능해서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약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다거나 해지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퇴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버티면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 시간은 그대로 임대인의 비용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케이스에 맞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보통 명도 소송으로 집행 권한을 확보한 뒤에 그 다음에 집행관을 통한 강제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명도 소송만 해도 통상 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만약 항소,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수년 단위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월세 체납은 계속 누적되고 보증금을 초과할 수도 있고 집 상태도 훼손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중 가장 크게 망가지는 건 우리 임대인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너무 저보증금은 지양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보증금이 높다고 해서 연체가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은 20대 후반이라도 3천만 원을 모은 사람과 500만 원 마련한 사람은 생활 습관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이가 날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정말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일 수는 있지만 경험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 월세 미납 확률도 상대적으로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대기업이 학벌을 보는 이유도 좋은 학교를 나온 것이 똑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의 여러 유혹 속에서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 성실성을 하나의 지표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계약서를 잘 쓰고 기록도 잘 남겨두고 필요하면 내용 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험에서 오는 감각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애초에 리스크가 있는 계약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공간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굴러가는 관계였다면 요즘은 작은 부분에서라도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다면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관계가 쉽게 대립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 이후에 월세가 오르면서 임대인, 임차인도 모두 예민해진 측면도 있고 요즘은 챗 GPT처럼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어 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연세 있으신 우리 임대인분들도 있다 보니까 작은 이견이 금방 다툼으로 번지곤 합니다. 결국 이게 세대 간의 갈등처럼 확대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임대인, 어떤 임차인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같이 소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